짧은 임플란트는 필연적으로 유지력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넓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뼈와 접촉하는 면적이 크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유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치 후 발생하는 치조골의 흡수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빼고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는 뼈가 없어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뺀 곳에는 어떤 일이 생기길래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를 빼게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그때부터 리모델링 되고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던 치조골이 흡수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치조골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앞골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턱뼈가 있고요. 이 중에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턱뼈 자체를 구성하는 기저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치아가 빠지게 되면 치조골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저골은 치아가 빠지더라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다 빠져서 완전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치조골은 물론 다 흡수가 되겠지만 기저골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위치에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조골이 과연 얼마나 흡수가 될까요? 이가 빠지면 치조골은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첫 6개월에 대부분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폭과 길이 모두가 줄어들고요. 첫 3개월 동안 폭은 50%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가 빠지게 되면 서서히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의 턱뼈고 아래 턱뼈이고요. 또 다른 도식인데 이렇게 이가 빠지면 그때부터 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3개월에 절반의 폭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가 빠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뼈가 녹기 시작하면서 폭이 급격히 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뼈가 녹기도 합니다. 이 위의 턱뼈이고 아래 턱뼈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가 있고 빠지게 되면 그 뒤에 아까처럼 양쪽에서 뼈가 흡수되어서 뼈의 폭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3개월에 50%의 폭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급격히 폭부터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흡수된 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건가요? 뼈 이식이 필요한가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임플란트의 표준 형태가 있었습니다. 직경이 4mm에 길이가 10mm. 이것을 표준 임플란트라고 하고 이것에 맞춰서 필요하면 뼈 이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임플란트가 기능도 하고 오래 버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길이와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곳의 뼈의 형태에 맞춰서 다양한 임플란트가 개발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골의 형태와 폭에 맞춰서 다양한 임플란트가 나왔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폭이 좁기 때문에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가 나왔고 또 폭이 넓지만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어금니 쪽에서는 이렇게 굵은 임플란트지만 길이가 짧은 임플란트가 개발되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남아있는 치조골이 얼마 없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짧은 임플란트가 개발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아래 하치조 신경이 있어서 더 이상 임플란트를 할 수 없을 때 6mm, 5mm, 4mm 정도 길이가 되는 이런 짧은 임플란트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골 접촉 면적을 넓혔기 때문인데요. 짧은 임플란트는 필연적으로 유지력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임플란트의 직경을 크게 해서 전체 임플란트가 뼈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뼈와 접촉하는 면적이 크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유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임플란트는 해부학적 장애물이 많은 어금니 부위에 특히 유용한데요. 상악은 상악동 또 하악은 하치조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을 때 이런 임플란트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변에 보다 뼈가 이렇게 녹았을 때, 또 더군다나 아래 하치조 신경이 있어서 가용할 수 있는 뼈가 많지 않을 때 지금과 같이 짧은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는 단점이나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잇몸이 줄었다라는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잇몸은 바로 임플란트의 상부 구조물인 보철이나 크라운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흡수된 잇몸의 길이만큼 상부 구조인 크라운의 길이를 길게 해서 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 뼈보다 발치한 곳의 뼈가 흡수되어서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치조 신경이 있어서 충분한 양의 뼈가 없을 때 지금과 같이 짧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죠. 이때는 원래의 치아의 길이보다 임플란트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변에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음식물이 끼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길어지면 심미적이지 않겠죠. 옆에 치아에 비해서 치아가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금니의 경우에는 심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니의 경우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짧은 임플란트는 직경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골폭이 좁은 경우에는 식립이 불가능한 거죠. 짧은 임플란트는 직경이 최소한 5mm 이상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의 양옆으로 최소로 요구되는 뼈양이 1.5mm씩이 필요한데 도합 3mm가 필요하고 또 임플란트 직경이 5mm이기 때문에 총 8mm 이상의 폭경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금니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앞니로 올수록 폭경이 좁아짐에 따라서 짧은 임플란트는 앞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니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할 때 반드시 뼈이식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네, 앞니의 경우는 뼈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이식하면 아프고 붓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잇몸을 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는 뼈이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발치와 보존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치와 보존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